저는 우리 정치도 몰랐고요. 뭐 우리 엄마들이나 보통 시민들이 정치는 우리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당에 가입한 적도 없었고 그냥 평생 정치인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와서 저는 자유한국당에 늘 투표는 해왔고 지난번 대선에서 홍준표 당대표 지지 유세도 하고 그런 일 해서 이제 나중에 당원 가입을 해야 될 시점 그 시점이 바로 김진태 의원을 당대표 만들려고 사실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자유한국당이 이런 데였구나. 와, 완전히 패거리 정치,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정당, 그리고 과거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는 진짜 썩어 빠진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안이 없을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리 공화당으로 대한한국당이 이제 개명을 하면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그냥 뭐 후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한 태극기 신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정말 우리가 2년 반 동안이나 태극기를 들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나온 그 태극기 세력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밖에 지금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견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경자 씨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우리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제가 공동대표인데 몇몇 사람은 제가 우리 공화당에 입당했다는 그 공개적인 연설을 듣고 탈당을 우리 전학연을 떠났을 정도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옹졸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리고 무조건 뭉쳐야 산다 이런 생각만 하는데요. 뭉쳐야 사는 게 어디로 뭉쳐야 되는지, 무조건 뭉치면 됩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제대로 된 대로 뭉쳐야 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당이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은 대한애국당에서 외연을 넓힌 완전히 다른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는 개인 한 사람을 보고 뭉친 당도 아니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오로지 한 가지만 뭉친 당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뭉친 민초들의 정당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태극기는 다 똑같은 태극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랬죠. 2년 반 동안 서울역, 또 동아면세점, 대한문 모두가 다 똑같이 태극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3월 10일 이 항쟁에 맞선 태극기로 저는 태극기가 차별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써 80일이나 넘은 날을 여러분들은 거리에서 진짜 이렇게 끈질기게 싸우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여태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죠. 네. 이것은 진정성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은 지금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 진정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처음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가끔 제가 여기 나옵니다. 밤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 다 동지셔서 너무나 친한데 가끔 나타나는 이 늦게 온 사람은 그 안을 파고들기가 참 어렵던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못 왔지만 언젠가 확실하게 이제 우리 공화당의 색깔을 더 보이는 날 아주 때로 몰려올 거라고 전 장담합니다. 네, 교육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서론이 되게 긴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화당에 저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벗겨지지 않은 그런 색깔이라든가 그런 모양이 있는데
저는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자유 우파의 가치 정당으로 아주 다시 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생각 별로 해본 적 없을 만큼 그냥 당연한 나라, 우리가 모든 누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공기나 물과 이 산소와 같이 이렇게 느꼈는데 그 자유가 그렇게 얻기 어려웠던 자유고 그것을 지키기도 무지 어렵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됐잖아요. 저는 어저께 방송에서 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가죠. 자유의 반대가 뭘까요? 그러면 네, 어제 그 방송 안 보셨나 보다. 저만 봤나 보네요. 잘 됐네요. 그러면 얼른 얘기할 때 자유의 반대 그러면 억압이라든가 무슨 또 뭐 평화라든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할 텐데 아니래요. 자유의 반대는 바로 평등이래요. 되게 웃기죠? 네. 근데 듣고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였어요. 우리는 요즘에 이름의 평등 때문에 속 터져 죽겠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다 평등할 수 있어요? 태어날 때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그야말로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있고 성격이 유한 사람, 급한 사람 이렇게 있듯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똑같고 평등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은 그야말로 아주 다양성이 있는 자유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좌파 애들이 들고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가 바로 평등이잖아요. 아, 그들은 절대로 크게 자유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자유의 반대가 평등이었어요. 제가 학부모 운동을 하면서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년이 됐어요. 근데 그 20년 전 1999년이 제가 우리 아들을 고등학교에 보낸 해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좀 유난스러운 엄마였나 봐요. 왜냐? 저는 학교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시던 대부분의 분들은 다 평준화 이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실력에 맞는 학교에 시험 보고 들어가셨죠. 대부분이.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과 경쟁하면서 정말 명문고등학교 나온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명문은 아니었지만 그 학교에 특색이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 학교가 평준화가 된 지 올해로 몇 년인지 아세요? 중학교 평준화가 50년입니다. 와, 기가 막히죠? 그리고 고등학교 평준화는 46년이에요. 그렇게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교의 선택권을 뺏어간 겁니다. 그 평준화에 지금은 뭐 평준화 외에는 말도 못 꺼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평준화를 완전 평준화로 다시 만들겠다고 지금 자사고 문제가 터졌고 내일 바로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 9개에 대한 지적 발표가 있을 만큼 지금 이 학교 선택에 관한 문제가 교육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6년 전에 빼앗긴 그때 그 다양한 학교들을 우리는 선택했었는데 46년 전에 고교 평준화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학교를 무조건 근거리 학교 강제 배정제로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 평준화의 이름, 진짜 이름은 근거리 학교 강제 배정이에요. 너 니네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정해줄 테니까 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은 제도입니까? 아니죠. 나는 멀어도 좋아. 버스를 2번 갈아타도 좋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갈래 하는 게 진정한 자유 아닌가요? 그런데 46년 전, 50년 전에 평준화가 도입될 때는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이었더라고요. 왜냐? 그 당시는 사립학교,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나라가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학교를 세울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정말 이북에서 피난 오시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자산을 모은 분들이라든가 교육에 진짜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교육 입국이라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독지가들이 나서서 사립학교들을 만든 겁니다. 진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학생을 모아서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학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사립학교가 이 서울 지역에는 거의 70%예요. 현재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학을 세운 그분들을 감사해야 됩니까? 사학을 지금처럼 비리 집단으로 몰아야 됩니까? 세상에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를 모를까요? 진짜 자기 전 재산을 내서 학교를 세운 그 사립학교들을 지금 비리 집단으로 몰아서는 절대 안 되죠. 잘못한 사람은 엄연히 현행법으로 처분해서 진짜 감옥을 보내면 되는 거지. 모든 사학들을 전부 비리 사학으로 모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이 그야말로 여러분 이름 아시는 이화, 숙명, 진명, 여절, 남자학교는 서울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중동, 좋은 웬만한 휘문 사립학교들이 얼마 동성, 서울만 해도요. 그런 학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학교 차가 굉장히 컸어요. 국가가 가난하니까 공립은 교육의 질이 형편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건물의 운동장 하나에 그냥 건물만 하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립학교는 내 학교니까 주인들이 그 학교에다가 갖은 정말 체육시설도 만들고 강당도 만들고 하고 등록금도 좀 비싸게 받으면서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사립에 가는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공립에 가는 아이는 그야말로 낮은 교육을 받으니까 국가에서는 교육의 질을 평균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던 겁니다. 어쩔 수 없던 시대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상 그렇게 평준화를 시켜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평준화에 가장 반대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선생님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아니 수준차가 그냥 들쑥날쑥인데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디다 눈높이를 맞춰서 가르칩니까? 하면서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제일 반대를 했는데 지금 평준화를 우리가 깨야 된다. 이 가짜 평준화 더 이상은 안 된다. 누가 용감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가짜 평준화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국민이 이 평준화를 깨야 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많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집단 포화를 받을까봐 말을 못해요. 오로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학부모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준화를 반대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 평준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가장 주장하는 게 누굴까요? 바로 교사들이에요. 바로 전교조들이라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들의 생각이 나쁜 쪽으로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위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안 된다고 수준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진짜 학교에서 일반고가 그야말로 수준차가 들쑥날쑥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자기들 말하고 일반고가 다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절대로 이 평준화는 유지돼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 교사들이 지금 완전히 논리도 없고 완전히 무슨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교조 말씀드리다 보면 이 얘기는 또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약간 뒤로 돌아가서 그래서 도저히 아이들 수준차도 있고 하고 그리고 다 평준화해서 크게 경쟁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인재는 어떻게 기릅니까? 그리고 분명히 수재도 있고 천재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또 과학 영재도 있고 또
또 예술계통의 수재도 있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해서 처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만들어야지 도저히 안 되겠네요. 라고 김영삼 때 만든 것이 특수목적고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예원 선화예고 같은 예술고등학교입니다. 그게 첫 번째 평준화에다가 뚫어놓은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몇몇 학교밖에 없었어요. 대원외고, 대일외고 한 두세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진행이 되어 왔죠. 그리고 또 과학고등학교는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각 도에 한 개 정도 있는 도도 있고 없는 도도 있는 정도로 미미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대한 그런 선택할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후에 김대중 정권에 이런 그 특목고 가지고는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그 기업이라든가 또 사학 이런 이제 어떤 법인 같은 데서 우리도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말하자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있는 자율형 사립학교하고는 다른 자사고라고 말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예요. 그것이 처음에 제일 유명한 게 민족사관고등학교죠. 민사고가 기업에서 파스테르 기업을 해서 우유 팔아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영국의 이튼 스쿨 같은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했고 또 포철 같은 기업에서 우리가 정말 철강 기업이 이뤄서 돈 많이 번 걸로 인재를 기르겠다. 그래서 포철고등학교 그 다음에 광양제철에서도 그러면 우리도요. 광양제철 고등학교 또 해운대 고등학교 해서 몇 개 고등학교를 김대중 정권 때 또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지금은 여러 당신네 학교 몇 학교만 해주고 이제 그런 학교들은 국가 지원을 하나도 안 받고 당신네들이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등록금도 알아서 잘 받아서 국가의 그 국고를 쓰지 마십시오 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에서 돈을 많이 내서 그렇게 하고 또 개인 부담도 많았죠. 그런 학교를 말라서 또 두 번째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사람들이 우리가 선택할 학교가 몰랐는데 생겼네 하니까 아유 나 저런 학교 보내야 되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고등학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특목고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고등학교, 고양외고, 무슨 여러 외국고등학교들이 용인외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그 학교를 보내고 또 자사고를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만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를 보내는데 중학교 2, 3년 때부터 준비해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게 어디서 준비하겠습니까? 그게 다 사교육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교육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제 때 맞춰서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게 학교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를 확대를 했더라면 정말 좋은 학교로 다 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다 자사고로 전환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때부터 막기 시작한 게 제가 그거 사정을 잘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자사고 제도 개선 위원으로 유일하게 학부모로 거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안에 그게 2004년 노무현 정권 때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말하자면 좌파 정권이었어요. 근데 그 위원회 구성을 그야말로 좌우 거의 동수로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웠죠. 회의를 정말 9번, 10번씩 하는 위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원회 공화국에서 말만 공화국인데 그 위원회는 진짜 치열하게 싸워서 마지막에 도저히 결판이 안 나서 표결에 붙여서 가까스로 자사고를 확대하는 정책이 통과가 됐어요. 그게
김대중 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결과가 노무현 정권 때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와 진짜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좋은 학교가 많이 늘어나겠구나 생각했는데 내일 모레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 발표가 딱 되는데 뉴스에서 이 자사고를 확대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엊그저께 회의에서 그야말로 진짜 막 같이 브라보까지 하고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교육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당시 국장한테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게 청와대에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꼭대기에 전교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청와대에 교육문화 수석이 있고 무슨 수석이 있고 이런 거 우리도 되게 유식해졌죠.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교육문화 수석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김진경이라는 교육문화 수석이 그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몇 달 후에 물어 알게 된 건데요. 근데 그 김진경이라는 사람이 전교조 평교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진짜 대통령이 이것은 자사고를 확대해야 된다고 그것을 안건에 붙이게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교조로 인해서 무산이 됐던 것이 그때부터 전교조는 이미 우리나라의 정권 위에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김진경이가 2004년도에 청와대에 있던 김진경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 김진경이 지금 몇 정권을 지나왔잖아요. 노무현 지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와서 지금 여러분 국가교육회의라는 거 만든다는 얘기 신문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서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부에서 정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각계의 인사들이 교육에 전부 참여해서 국가의 미래, 교육 미래를 결정한다면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훌륭합니까?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국가교육회의의 구성원은 전부 다 좌파입니다. 정말 옛날에 노무현 때는 그야말로 좌우 동수 뭐 전교조 그럼 교총 이쪽에 참교육 학부모회 그러면 제가 있던 인간교육실이라는 학부모였는데 이렇게 좌우 그야말로 구색은 맞췄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자기들을 끌고 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구색은 맞췄는데 이번에 국가교육회의라는 것은 100% 좌파로 짜여져 있는데 거기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이 바로 김진경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제가 피로 쓴 책입니다. 책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는 20년 동안 그리고 또 제가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을 만든 지는 10년이 됐는데요. 그 10년 동안에 성명을 쓴 게 거의 700편에서 800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5년 됐을 때 여기 한 100편 이상을 묶어서 책으로 묶어낸 건데 제목이 엄마들의 공교육 살리기 아우성입니다. 진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그 아우성은 뭐였냐 하면 교육부에서 발표되는 정책이 이거 아니에요. 자사고 이거 확대해야 돼요. 이거 반대. 교원평가 이거 해야 된다. 교원평가 걔네들은 반대잖아. 전교조 교육정책에 반대. 뭐든지 전교조가 하는 교육정책이 나오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결사 반대. 전부 결사 반대예요. 그게 학부모들의 아우성이고 국민의 민심이고 국민의 여론이고 교육 공급자인 전교조에 대항하는 교육 수요자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해서 나는 내가 한 일이 뭐지 도대체. 이 책을 만들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나는 왜 반대만 하는 사람이지? 근데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서야 제가 왜 내가 그렇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았어요. 우리의 옛날의 교육은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 때 비록 평준화는 했었지만 시기적으로 그거는 역할을 한 거였고, 그게 잘못돼서 시행한 지 거의 한 20년 즈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멍을 뚫기 시작했고, 구멍이 계속 뚫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벽이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곧 허물어지면 우리는 평준화가 아닌 그야말로 학교 선택권을 되찾는 그런 시절이 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게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무너지기 전이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반대를 했던 것은 그 당시의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이었던 것이고, 지금 20년 전에 그렇게 안 돼요 반대야 결사반대한 지금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이 완성된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른 것들은 우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집을 팔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만큼은 어떤 것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뚫어놨던 특목고 자사고 이번에 이 유은혜가 들어와서 내일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들 상상고등학교 죽이려고 하다가 이 평가 점수를 다른 데는 다 70점인데 이 전북교육감 김승환이가 80점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을 세워서 제3에 0.39 모자라가지고 떨어졌다가 도저히 그거는 양심상으로 안 되겠으니까 유은혜가 상상고등학교는 살려준 건데 내일 발표로 나머지 자사고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은 이대로 그대로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선택권을, 그나마 있던 선택권, 좋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완전히 묵살되는 겁니다. 내일로 우리는 이 사회주의 교육에 대해서 온 국민이 반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무서운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미 30년 전에 전교조를 만들었어요. 전교조가 1989년에 만들어져서 올해로 30년입니다. 30년 동안에 처음에 10년은 참교육을 하는 것처럼 납작 엎드려서 촌지 거부, 체벌 금지 이런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돈 안 받고 아주 깨끗한 참교육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시작부터 이미 삼민주의를 받아들인 그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속아왔고, 그나마 깨인 저 같은 사람이 20년을 전교조의 실체를 알고 10년을 싸워왔고 이제는 온 국민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들은 근 30년 끌어오면서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길러놨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들 말을 다 잘 듣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자식들이 지금 30대, 40대, 50대 아닙니까? 걔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있는 세대잖아요. 특히 40대 여자 기집애들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전교조 교육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몰랐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생들이 은근슬쩍 아이들에게 어른 말 듣지 말고 니들이 훨씬 똑똑하니까 니들대로 판단해. 그리고 비판의식을 가져. 어른 말에 순종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논술 수업을 시키면서 예시문으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다 그런 신문이었어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학교에서 논술을 한다 그러면 논술책 사준 죄밖에 더 있냐고요, 우리가. 그리고 역사교육 책을, 정말 좌편향 역사교육 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제 딸이 2007 학번인데
걔가 고등학교 때 금성출판사 역사책을 배웠다는 걸 나중에 저도 알았어요. 걔가 대학생도 훨씬 지나고 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금성출판사 책이 제일 좌경화된 책이었더라고요. 거기에 이미 북한에 대한 아주 북한 친화적인 내용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완전히 독재자와 그야말로 유신으로 완전히 인권을 탄압한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이미 다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모르시죠? 어떤 역사책 배웠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애들 보내면 교과서로 배우면 교과서는 신성 불가침인 줄 우리 알았잖아요. 교과서가 틀린 줄 알았지 어떻게 그러면 학교를 보냈겠어요? 교과서는 옳은 것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역사 교육을 시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정역사교과서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외쳐서 역사책 만들어서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 애쓰시면서 결단을 내려서 책 만들었는데 문재인 이 개새끼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역사교과서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국정역사교과서 만들려고 애쓴 그 교육부 공무원들 진짜 저랑도 수도 없이 만나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려고 애쓴 그 사람들을 다 좌천시켜버렸으니 이게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추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진짜 항상 우리의 결론이겠죠.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밖에 답은 없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결론에서 나오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돼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 나쁜 교과서 이렇게 다 배워서 진짜 삐딱한 아이들로 자라서 이렇게 교육은 우리가 모르는 속에서 아이들이 벌겋게 물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돼서 우리들은 지금 자식과 소통도 못하고 그나마 다 큰 자식을 두드려 팰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짜 안 보는 게 수다 하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최근에 유대인의 3대 교육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그거 보고 진짜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거를 찾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그야말로 노벨상을 휩쓰는 그리고 전 세계의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된 데는 3대 교육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3대 교육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 똑같은 생각을 할 때 그 민족의 정통성과 전통이 지켜지는 거가 3대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책임도 큽니다. 그러면 걔네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래 산 삶의 지혜가 있고 그야말로 경륜이 있고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주, 손녀들을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엄마, 아버지, 지금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 부부들은 너희들은 미성숙한 어른이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야. 그리고 한참 일할 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살림하고 그야말로 가정주부는 밥하고 음식하고 빨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은 내가 길러주마 하면서 할머니 우리의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컸듯이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고 또 특히 음식에 있어서 얘네들은 같이 할머니와 손주가 어디를 갔을 때 누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느냐는 반드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는 음식을 손주 손녀가 먹을 수 있을 때 음식은 문화 아닙니까? 그 문화가 전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먹자 그러면 그래 먹기 싫어도 피자 먹자 그러면 피자 먹고 또 같이 가지도 않고 네 자식은 니들이 길러라 하면서 그 미성숙한 내 자식들한테 손주 손녀를 맡겨놓은 건데 미성숙한 애들이 기른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10대 내지는 어린 아이들인데 우리 어떡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자식한테 너희들은 미성숙한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저는 사회적인 캠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노인 되면 힘드니까 정말 그야말로 그런 말이 있어. 애기 낳으면 사돈끼리 아이고 수고하시겠습니다 하고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서로 애기 안 보겠다고 하는 게 무슨 마치 유머가 된 것처럼 안 보는 게 순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아직은 젊잖아요. 또 손주들 어느 만큼 길러주고 또 우리에게 인간 수명이 100세까지 됐으니까 더 놀 날 있으니까 우리가 아이를 어느 만큼은 잘 길러줘야 되겠다는 그런 정말 나의 사명과 의무라는 생각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 세대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의 우리가 3대 교육이 먼 데 있지만 가까이 그것을 연구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 때문에 저도 알게 된 거고 우리들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미성숙한 자식들에게 얘야 나도 여태까지 나는 이제 우리 손주 교육에서 손을 떼고 너에게 다 맡겨놓으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너희 바쁜데 너희들 직장 나가면 니네들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만 보내면 거기서 만약에 나쁜 교육 시키면 지금 현재 거기를 파고들었잖아요. 지금 유치원에서 나쁜 성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라는 교육을 유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된다. 그런 교육 안 되니까 가능하면 어린이집 늦게 보내자. 내가 어린이집 보낼 나이 유치원 보낼 때까지 4~5살 될 때까지는 내가 좀 도와주마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도와준다고 말을 하면서 자식에게 말을 해야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정말 너를 학교 보내면 그저 공부만 잘하라고 한 내가 잘못이다. 공부만 잘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정말 애국심 그리고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그런 걸 너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근데 사실 나도 잘 몰랐다. 우리도 이승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왜냐? 우리도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안 될 거 몰랐고 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위신 때문에 독재를 했다고? 야 그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좋은 책을 권해서 이거를 읽어봐라 라고 가르치고 지금 아이들에게 읽힐 책조차도 없습니다. 좌파들은 교육을 통해서 30년 전교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면서 말도 못하는 책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하자면 좌파들의 역사 교과서, 범인정 교과서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다 국정이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검정, 인정 이런 도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몇 사람만 모여서 책을 대학 교수 한두 사람하고 전교조 선생 몇 사람하고 5~6명만 모이면 책을 만들어서 인정해주세요 하고 교육부에다가 인정하면 땅땅 하면 인정 도서가 되고 이거 검정해주세요 하면 검정해서 그렇게 7~8정의 엉터리 좌파 교과서가 내용은 다 좌파인데 그게 무슨 다양입니까? 말이 다양이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 같은 우파 성향의 교과서를 인정하는 것이 다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지금 됐다는 거 나도 몰랐는데 이제 깨닫게 돼서 나 이제 너희들에게 제대로 학교만 보내놓고 너의 교육을 책임지지 못한 나도 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교육의 결과가 우리 둘이 이렇게 소통을 못하는 사이가 됐구나. 우리 너무 이거 가슴 아픈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너 네 자식 정말 잘 기르고 싶잖아.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식들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남에게 맡겨놓은 결과가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정치를 정치인에게 맡겨놓은 결과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국회를 장악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극기를 드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국회 해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쓸만한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민주당 이 주사파 이 쓰레기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한 놈들이래요. 진짜. 예, 저는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님 또
한양대학교 교수님 하셨던, 지금 다 퇴직하셨죠. 그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대표님, 사실은 특히 이제 맹주성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한양대학교 그 임종석이 다니던 한양대학교에 그 당시에 교무처장을 하셨던 맹주성 선생님이, 임종석이가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너 같은 애가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정말 걱정이다. 너 잘해라라고 야단 치신 거 아시죠? 그 교수님하고 또 건국대학교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대표님, 정말 죽을 죄를 우리들이 졌습니다. 이 주사파 얘네들이 이 청와대를 장악하게 된 데는 모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교수님들 설마 그렇게까지는요?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 학생운동이 말도 못했잖아요. 각 학교마다 한 총련이 만들어져서 맨날 데모가 일색일세. 얘네들이 거의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 학생회를 전부 장악을 했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골에서 돈이 조금밖에 안 오니까 뭐 용돈도 부족하고 하니까 학교에 학생회실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여차하면 학교에서 요만한 빌미를 잡아서 데모를 했대요. 데모를 하면 처음에는 성적 얘기부터 할게요. 도대체 이놈 자식들이 수업에 한 번도 안 들었답니다. 1시간도 안 들어왔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어떻게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책임이죠. 근데 너무 안 나오니까 전부 F를 주셨대요. 다 F를 주니까 나중에 교무처에서 전화가 와서 교수님, 이거 좀 그냥 D라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수업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F를 줍니까? 그러니까 빨리 승진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졸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네들 더 이상은 안 되니까 빨리 졸업시킵시다. 그러니까 그냥 학점 줘가지고 해를 넘겨가지고 빨리 졸업시키자 그래서 할 수 없이 D로 고쳐주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또 안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또 졸업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입학생이 들어오는데 똑같은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지, 나도 교수인데 양심 있지 싶어가지고 D를 줬대요. 그랬는데도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교무처에서 걔네 성적표를 F를 준 거를 갖다가 D로 다 고쳐서 졸업을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은 4년 내내 어떤 대학 공부도 안 해서 얘네들은 고졸 수준이랍니다. 정말이래요. 이게 정말이래요. 그분이 내놓고 밖에서 말씀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을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당시에 죽을 죄를 졌다고, 사실 우리들이 이 일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 그나마 운동권에서 졸업하면 그래도 그냥 어디 가서 밥은 벌어먹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것들은 평생 그 당시에, 그리고 아까 돈 얘기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여차하면 학교에서 막 학교 현관 점거해가지고 무슨 뭐 인상해라, 학생회비 인상해라 데모하니까 걔네들 그럼 학교에 수업 지장이 있으니까 걔네들 입 막으려고 학생회에다가 계속 돈을 줬다는 거예요. 한 번 싸우면은 몇백만 원 더 주고, 또 싸우면 또 주고.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이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돈이 생겨. 남의 거 뺏을 때는 투쟁밖에 없구나. 걔네들은 그때부터 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는 짓이 이미 20대 때 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남의 걸 뜯으면서 뜯어먹으면서 살아온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대학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다 뭐 정년퇴직하고 물러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자식들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파탄 내고 안보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이제 저 새끼들은 다 간첩인 거 알고 북한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까 이제는 이것도 미국도 알게 됐고 이 탄핵에도 그놈들이 다 연루돼 있다는 거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곧 해결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저 새끼들이 얼마나 무식한 자식들인지,
그저 옷이나 잘 쳐입고 학교 회장 선거할 때 키 크고 그런 놈들만 뽑았으니까 임종석이 새끼도 키 크고 다 얼굴은 뺀지르르하게 생긴 놈들이니까 다 정말 골 빠진 30, 40대 기집애들이 이 전교조 교육받아서 비판밖에 할 줄 모르는 것들이 다 걔네들에게 열광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서 이 상황이 된 거니까 정말 모두의 책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몇 날 며칠을 해도 안 끝날 이야기를 제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교조 문제인데요. 뭐 전교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참 무서운 사실을 제가 또 최근에 들었습니다. 어디서 한 번은 제가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교육감 직선제가 돼서 참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이 저는 진짜 아까 말씀 가치 정당으로 우파 자유주의 우파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해주시되 이제는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해서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가치, 뭐 이념, 사상 이런 문제는 어려워서 잘 안 올 건데 그야말로 이제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고치겠다. 정책을 확실하게 탁탁 내놓으면 관심 없던 사람들도 우리 공화당이 저런 말 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국회의원 수 줄이는 거 뭐 이런 건 일반적인 건데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거 교육감 직선제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전 처음에도 몰라서 저는 한 번은 찬성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처음에 한 번 공정택 교육감 뽑을 때 진짜 서울에서 11%밖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우리가 어떻게 교육감을 누구를 알고 뽑아. 그렇게 해서 아무도 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고 그때부터 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즉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었나? 한국당에서 진짜 그때 다수 정당이어서 제가 국회 마지막에 교문위에 가가지고 이 교육감 직선제 폐해에 대해서 정말 열변을 토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다수당일 때 그거를 못 막더라고요. 진짜 교육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병신정당입니다. 정말. 민주당은 무려 30년 동안 전교조를 앞세워서 교육에 올인을 했잖아요. 자기네 미래 표밭을 관리한 거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기를 때 이 자유한국당은 걔네가 그런 목표 하에 전교조를 앞세워서 교육정책을 서서히 사회주의화로 가고 있다는 것까지가 사회주의는 모른다 쳐요. 최소한 선택권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민주당은요. 교육에 다 전문가들이에요. 막 3선 또 재선에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4년 동안 막 시의원에 심부름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고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다음에 공천을 해줘가지고 다시 또 교육위원이 되니까 그 사람은 3선이지만 4선 몫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4선이면 16년을 교육에 알고 있는데 어떤 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유한국당은 전부 초선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앉혀놓으니까 교육의 역사를 알아야 뭐가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거 우리의 사유재산권을 뺏는 거다.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정당이 지금이라고 나아졌냐고요. 나아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이 저는 교육을 가장 앞으로 내세우는 교육 정당으로 기치를 세우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학부모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여러분께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 번 학부모는 영원한 학부모입니다. 맞죠? 우리가 다 내 자식이 학교 졸업하면 우리 애가 졸업했으니까 나는 학부모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금방 결혼해서 아기 나면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걔네들 대신에 학교 회의에도 가야 되고 뭐든지 알아야 되고 교과서도 들춰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부모 노릇을 졸업한 겁니까? 졸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의 2천만, 3천만이 학부모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큰 세력이 어딨어요? 그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육 제도를 올바르게 세워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교육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 우리는 교육 정당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좌파 애들도 같은 애들도 우리 쪽 다 옵니다. 네, 이 민주당이 망쳐놓은, 전교조가 망쳐놓은 교육을 바로 삼키는 정당으로, 교육의 정말 중심 정당으로 이 방향을 잡으시면서 교회 하실 거 많죠. 할 거 많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뭐로 끌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전교조 직선제 할 때 2012년 선거에 그때 광노현이가 이제 선거 부정으로 해가지고 떨어지고 보궐선거를 했었잖아요. 광노현 대신에 하고 그 당시에 보궐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문용민 교육감이죠. 근데 문용민 교육감하고 좌우로 나오는 사람이 이쪽에 민주당 쪽에 후보가, 민주당은 아니죠. 근데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상관없이 치르니까 전교조 후보가 이수호였습니다. 아시죠? 이수호 위원장. 이수호가 누구냐 하면 전교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일찌감치 전교조의 골수 중에 골수인데요. 아주 겉은 양의 탄을 짠 늑대처럼 아주 양처럼 순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정말. 누구도 이수호를 보고 나쁘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수호가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노총의 사무총장을 했었더라고요. 민노총 사무총장, 그러니까 전교조가 만들어지면서 민노총에 가입을 했죠. 사실은 가입을 하면서도 단체 행동권은 쓸 수 없게끔 그야말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협약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전교조는 교사들이 단체 행동에서 데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체 행동권은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민노총 산하가 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데 한 민노총 산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누가 했는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교조면서 전교조 평당원이면서 민노총의 사무총장을 하다가 나중에 전교조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교조 위원장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또 전교조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걔네가 전교조 위원장도 PD와 NL이 나눠 하더라고요. 이게 서로 주사파와 그야말로 정말 막시즘파가 둘이 나눠서 하는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수호가 간 곳이 민노총 위원장입니다. 민노총 위원장을 했으니 얼마나 막강한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수호가 민노총 위원장이 되면서 민노총은 변신을 했습니다. 민노총이 그때까지는 어떤 위원장이 돼봐야 금속노조, 화물노조, 화물연대, 방송노조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노조에 들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노조에 못 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수호가 민노총 위원장이 되면서 민노총 지도부가 모두가 다 전교조로 도배가 된 겁니다. 근데 전교조가 무서운 이유는 전교조를 보세요. 전교조는 전 노조원이 대졸자입니다. 그런 노조가 있겠습니까? 없죠. 어느 노조가 전 조합원이 대졸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교조는 무시무시한 집단입니다. 머리와 팔, 다리, 몸통이 다 있는 집단이에요. 왜냐? 전국에 학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골 아주 촌구석에도 학교는 다 있으니까 그야말로 손가락 끝까지 아주 그냥 혈관이 통해져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그 민노총의 수뇌부를 전교조가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투쟁성이 강화되고 모든 그 정책이 더 강경 일변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힘을 얻고 나중에 이수호가 전교조 교육감 후보로 민주진영 단일 후보로 나온 건데 걔는 그 당시에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처음으로 우파 후보 단일화를 이뤄서 문영민 교육감이 당선이 되는 바람에 걔가 이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수호는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김진경 같은 그 전교조 개새끼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꼭대기에 있어. 그것도 기가 막힌데 지금 이수호가 어디 있는지를 아신다면 또 한 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수호가 거기에 있는지. 이수호가 지금 청와대에 있답니다. 그것도 청와대, 지난번에 이게 제가 미국에서 오신 80세 넘으신 그야말로 정보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자기도 몰랐고 이수호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우리끼리 같이 밥을 먹다가 세상에 내가 여기 와서 우리나라 국정원에 누구를 만나서 그러면 그 당시가 언제냐면 그 평창올림픽 준비 그때였어요. 그럼 평창올림픽 때 그 준비하러 누군가 청와대에서 북한하고 제일 활발하게 교류하고 이것을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냐? 임종석이는 그나마 비서실장이니까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임종석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수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수호라는 말을 들었지만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인데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나 누구야? 그랬더니 제가 이수호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수호를 아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요? 이수호가 지금 북한을 그렇게 드나든다고요? 그랬더니 나하고 따로 만납시다. 여기 있는 데서 얘기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그 후에 만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전교조는 그런 조직입니다. 북한을 죄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내통하는 조직이고요. 사실 제가 전교조한테 고발을 당해서 승소했습니다. 제가 무혐의 받았는데 제가 고발을 고발을 당했는데 저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이미 5년 전에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을 한 여자예요. 박미자라는 여자. 그 여자가 나중에 제가 그때 통일위원장이니까 아이들의 통일 교재를 만들어서 통일 교육을 시키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그 통일 교육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교재가 정말 완전히 북한 교과서 같은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친년이 다 있나 하면서 내가 막 공격을 하고 집회를 하면서 알고 찾아봤더니 그 여자가 그 당시에 북한을 42번을 갔다 온 거예요. 여자가요.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들을 평교사인데 42번 수석부위원장이니까 평교사는 아니네요. 42번을 갔으면 이수호는 얼마나 많이 갔다 왔을까요? 이 지도부는 뭐 남북 교육협력기구 해가지고 수시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남자들은 어떤 일을 당했을지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다 짐작하고 있죠. 저는 여자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글로 쓰고 성명을 했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는데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받았죠. 42번 갔다 온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교조에서 파생된 사람들의 종북 행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리킨다는 거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 정권을 바로 자유우파 정권을 세워서 전교조 교사들은 모두 이 교육 현장에서 파내버려야 됩니다. 그게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죽기 살기로 지금 현재 거의 4만 5천 명이나 되는 전교조가 있습니다. 기회는 줘야겠죠. 지금 전체 교사가 45만 정도 되는데 지금 10% 됩니다. 그렇지만 기회를 줘야겠죠. 전교조에서 탈퇴해 이미 뻘겋게 물든 것들이지만 그래도 지 먹고 살라고 나중에 허튼 소리 하면 니네들 그때는 그 철밥통 어림없어
라는 약속 문서를 써야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나면 골수분자들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 다만 1000명이 됐던 2000명이 됐던 지금 뭐 현재 어떤 시국선언서에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거의 한 몇백 명 되는데 그것들은 다 골수분자거든요. 그것들은 반드시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선생도 눈치 보고 슬슬 핑크빛 물을 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많고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이수호 전교조가 지금 얼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내일 발표될 자사고 정책 이거 진짜 이런 우리가 무상급식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고 이번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자기들 합법화시키고 정규직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 싸움의 뒤에도 지금 청와대 이수호가 깊이 개입돼 있고 모든 정책에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